코스모스, 칼 세이건, 홍승수 옮김. 9장 별들의 삶과 죽음. 태양신 라께서 두 눈을 뜨시고 이집트 땅에 빛을 쏟아 부으시니 밤이 낮에서 갈라졌습니다. 라의 입에서 신들이 나왔고 그의 눈에서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태어났으며 그 아이는 연꽃 안에서 빛을 발하여 그 빛이 모든 것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의 기도문. 신은 물질 입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아니라 밀도가 다르고 힘의 세기에도 차이가 있어서 신은 자연의 법칙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우주 곳곳에는 구구 각각의 특성을 갖는 세상들이 빚어졌다. 이렇게 우주를 이해하니 세상에는 그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게 됐다. 아이작 뉴턴, 광학. 저기 저 높은 곳에 하늘이 있다. 그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우리는 여기 누워서 하늘을 우러르며 별들과 눈을 맞춘다. 저 별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있는 자 바로 그대로인가?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 내게는 무섭도록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무엇인지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신앙. 그것은 신앙이야. 내게 신앙이 있다면 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빈센트 반 고흐. 애플파이를 만드는 데는 밀가루, 사과, 설탕 조금, 비전의 양념, 그리고 오븐의 열이 필요하다. 파이의 재료는 모조리 설탕이니 물이니 하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구성된다. 탄소, 산소, 수소, 그 위의 원자들이 파이의 재료가 되는 분자들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보니 별이 우주의 부엌인 셈이다. 이 부엌 안에서 수소를 재료로 하여 온갖 종류의 무거운 원소라는 요리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다. 별은 주로 수소로 된 성간 기체와 소량의 성간 티끌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소는 대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수소 원자는 코스모스가 비롯된 저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애플파이를 맨 처음부터 만들려면 이렇게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애플파이 하나를 반으로 나눠보자. 한쪽을 다시 둘로 나누고 그것을 반으로 또 나눈다. 데모크리토스의 정신에 따라 이렇게 반씩 나누기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원자 알갱이에까지 이르려면 몇 번이나 칼질해야 할까? 답은 약 90번이다. 물론 그 어떤 칼도 이렇게 작은 조각을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파이가 부스러져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반으로 나눌 수도 없다. 더군다나 원자라는 것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존재이다. 그러나 계속 쪼개져서 원자에까지 이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1910년을 전후로 해서 45년 동안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 원자의 정체가 인류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용된 방법은 이렇다. 하나의 원자를 향해 다른 원자들을 쏘아 충돌시켰을 때 총알 원자들이 어떻게 튕겨나가는가를 조사하여 표적 원자의 내부 구조를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었다.
대개 원자의 외곽부는 전자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하를 띠는데 우리는 전자의 전하를 음전하라고 부르기를 약속했다. 이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황금에 번쩍이는 광채, 철의 차가운 느낌, 탄소로 이루어진 금강석의 단단한 결정 구조 등을 전자들이 좌우한다. 원자의 저 깊숙한 내부, 전자 그름 속 깊숙한 곳에는 핵이 숨어 있다. 핵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들과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들로 구성된다. 원자는 매우 작다.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늘어놓아봤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가 겨우 새끼손톱끝만 하다. 원자의 핵은 원자의 전체의 겨우 10만 분의 1 정도이다. 원자 핵이 발견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이렇게 작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적으로 이 조그마한 핵에 모여 있다. 전자는 그저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솜털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원자는 속이 텅 빈,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물질이란 것도 실은 속이 텅 빈 쭉정이였던 셈이다. 우리 인간도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나의 팔꿈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가 그렇게 작은 존재이고 게다가 속까지 그렇게 엉성하게 비어 있으며 원자핵은 원자보다 더더욱 작기만 한데 나의 책상은 나의 무거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은 독자만 품어본 게 아니다. 저 위대한 아서 에딩턴 교수도 똑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내 팔꿈치를 구성하는 원자핵들이 어째서 책상의 원자핵들 사이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는단 말인가? 책상이나 걸상을 만든 목재가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 어쩐 연유에서 나는 마루로 그냥 내려가지 않는가? 아니, 지구의 저 속으로 그냥 떨어져 들어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란 말인가? 에딩턴의 질문은 전자의 구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내 팔꿈치에 있는 원자의 외곽부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음전하는 서로를 밀친다. 내 팔꿈치가 책상을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음전하들 사이에 생기는 강력한 청력 때문이다. 전자들의 청력 덕분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꾸려갈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이 원자의 미시적 구조에 의존하는 것이다. 전하만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먼지 부스러기가 된다.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그 어떤 구조물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만들어진 구름들, 그리고 중력으로 엉겨붙은 소립자의 덩어리들만이 무형의 우주가 우리의 세상일 것이다. 애플파이를 자르기를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개석해 가다 보면 무한소의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끊임없이 더 작은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색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자. 이번에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한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이제는 끊임없이 더 큰 구조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무한 문제는 발을 수없이 구르면서도 멀리는 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자. 우리가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서 있다고 하자. 이발소에서 이러한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되는데 이발소 의자에 앉으면 자신의 모습이 양쪽 거울에
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빛의 반사가 무한 회귀의 딜레마로 우리를 밀어넣은 것이다. 실제로 내 얼굴이 무한히 계속해서 나타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선 거울이 완벽한 평면이 아니며 또 두 거울을 완전히 평행하게 세워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거울 사이에 앉아있는 나 자신도 무한개의 거울상을 만드는데 하나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현됐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가 유한하므로 무한개의 거울상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무한대란 그 어떤 수보다 더 큰 수를 의미한다.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캐스너가 한 번은 9살짜리 조카에게 지극히 큰 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의 다음에 0을 100개 붙인 10의 100제곱 같은 수에 이름을 붙여보라는 주문이었다. 캐스너의 조카는 종이에 10000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을 써놓고 이 수를 구골이라고 불렀다. 당신도 큰 수를 하나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것이다. 9살짜리 어린이에게는 이러한 놀이가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가겠지만 말이다. 구골이 큰 수에는 틀림이 없지만 더 큰 수로 구골 플렉스를 만들어보자. 구골 플렉스라는 것은 10의 구골 제곱이다. 1 다음에 구골의 0이 따라붙은 구골 플렉스가 얼마나 큰 수인지 한번 가늠해보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28제곱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소립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80제곱개나 된다. 우주를 중성자들로 가득 채우려면 10의 128제곱개나 필요하다. 이 수는 구골보다 크지만 구골 플렉스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구골 플렉스라 하더라도 무한대와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구골 플렉스와 1이 무한대보다 작은 정도는 서로 정확하게 같다. 누구나 구골 플렉스를 써보려고 시도해야겠지만 그 짓은 해보나 마나 희망 없는 야심에 불과하다. 구골 플렉스를 적어놓을 종이가 우주에다 구겨넣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보다 아주 간단하게 10의 10제곱의 100제곱과 같이 쓰면 그것이 구골 플렉스가 된다. 무한대란 그 무엇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뜻이다. 그 무한대를 무한으로 표기하기로 약속하자.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라고 읽으면 된다. 애플파이를 오븐에 너무 오래 두면 파이가 아니라 숯이 된다. 숯의 성분은 거의 전부 탄소이다. 숯이 된 파이를 90번 연속해서 반으로 나누면 탄소 원자를 만날 수 있다. 탄소의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 각각 6개씩 들어있고 핵의 바깥에는 전자 6개의 구름이 자리하고 있다. 탄소 원자의 핵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내면 예를 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2개씩 떼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탄소 원자가 아니라 헬륨 원자가 된다. 이렇게 원자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이 경우 탄소 원자가 분열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파이를 91번 자른다면, 즉 탄소 원자를 한 번 더 쪼갠다면 작은 탄소 원자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원자, 즉 탄소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를 자르면 원소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반분하기를 더 계속해보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양성자를 더 작게 쪼갤 순 없을까? 양성자들을 높은 에너지를 갖는 다른 소립자, 예를 들어 양성자로 때려서 나타나는 반응을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양성자 내부에 더 근본적인 입자가 숨어있는 것 같다.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을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알갱이들을 쿼크라고 부른다. 쿼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핵보다 작은 세상의 모습을 일상의 언어로 기술하기 위해 사람들은 쿼크에 냄새와 색깔을 입혔다. 쿼크야말로 궁극의 기본 입자인지 아니면 쿼크도 더 근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 모른다. 물질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언제까지 물질을 돌로 쪼개야 하는 걸까? 우리는 과연 가장 근본이 되는 입자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기본 입자를 찾는 행진은 끝없이 계속될까? 이것이야말로 현대 과학의 근본 문제들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원소의 돌연변이는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중세부터 추구해오던 인간의 오랜 꿈이었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이 4가지 원소, 즉 물, 공기, 흙, 불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4대 원소에 대한 생각의 기본 싹은 고대 이오니아인들이 틔웠다. 예를 들어 그들은 흙과 불의 상대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값싼 구리를 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연금술계는 사기꾼과 협작꾼으로 가득했다. 칼리오스트로와 생제르맹 백작 같은 이들은 원소를 변환시키는 기술뿐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알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마술 지팡이 노릇을 하던 막대 끝에 금을 몰래 붙여두었다가 겉으로 보기 아주 힘들고 긴 실험 끝에 그 금을 내보임으로써 도가니의 금이 만들어진 듯이 상대방을 속이기도 했다.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부와 영생을 미끼로 한 연금술사들의 사기 인각에 걸려 막대한 돈을 그들에게 바친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파라켈소스와 아이작 뉴턴과 같이 연금술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도 많았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돈들이 무조건 낭비된 것만은 아니었다. 연금술을 통하여 안티몬, 수은 같은 원소들을 새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대화학은 연금술사의 실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자연에는 화학적 성질이 뚜렷하게 다른 원소가 92종이나 있다. 우리는 최근까지 지구의 모든 물질이 이 92종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물론 대부분의 물질은 이 92가지 원소로 구성된다. 각종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예를 들어 생명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은 산소와 수소 원자로 만들어진 분자이다. 지구 대기는 질소, 산소, 탄소, 수소와 아르곤으로 형성된 N2, O2, CH2, H2O, A열 등의 분자들을 주요 구성 성분으로 한다. 흙은 규소, 산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등의 원자들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분자들이 주 성분이다. 불은 화학 원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자가 고온의 상태에 놓이면 전자를 잃고 전리된다. 이렇게 전리된 고온의 플라즈마가 내는 전자기 파동이 우리에게 불로 보이는 것이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이 믿었던 4대 원소와 연금술사들의 원소 모두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는 전혀 원소가 아니다.
4대 원소 중에서 하나는 분자, 둘은 분자들의 혼합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플라즈마이다. 연금술의 시대 이후 새로운 원소들이 속속 발견됐다. 최근에 발견된 것일수록 희귀한 원소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나 생명 현상과 관련이 있는 원소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상온에서 어떤 원소는 고체로, 일부는 기체로 존재하며 보름과 수은같이 액체 상태인 것들도 있다. 원자에는 복잡한 정도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다. 가장 간단한 수소가 1번, 가장 복잡한 우라늄이 92원이다. 그 이외의 원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하프늄, 에브륨, 디스프로슘, 파라세오디늄 따위는 일상에서 맞닥뜨릴 기회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소일수록 그만큼 흔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은 지구에서 풍부하지만 우리 귀에 아주 생소한 이토륨은 지구에 거의 없다. 물론 이런 일반론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이나 우라늄은 매우 익숙한 원소들이지만 그렇다고 흔하지는 않다. 이것들은 특별한 이유에서 매우 귀한 원소로 취급된다. 한때 화폐의 기준이 됐거나 미적 판단 기준에서 높게 평가를 받게 됐거나 아니면 실용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세 가지 소립체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성자가 밝혀진 것도 1932년이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구성비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고 그 원자들이 적당히 모여서 분자들을 생성하고 이 분자들이 조합을 이루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만든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과 현대 화학은 매우 복잡한 이 세상을 단 세 가지 소립자로 환원시켜 놓은 셈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양성자와 전자는 똑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갖는다. 부호가 다른 전하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이 원자를 원자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다.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므로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 구름을 이루는 전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의 개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거나 전자의 개수이므로 원자 번호에서 그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은 숫자 노름이다. 이 소리를 피타고라스가 들었으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전자와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수소, 둘씩이면 헬륨, 셋씩이면 리튬, 넷씩이면 베릴륨, 다섯씩이면 보론, 여섯씩이면 탄소, 일곱씩이면 질소, 여덟씩이면 산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원자 번호 92의 우라늄은 양성자와 전자를 각각 92개씩 갖는다. 닮은 사람이 서로에게 혐오감을 느끼 듯이 부하가 같은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들을 만드는 세상은 은둔자나 염색어로 가득한 곳일 것이다. 아무튼 전자는 전자를 밀치고 양성자는 양성자를 배척한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원자에게 전하를 띤 입자라고는 양성자뿐인데 핵이 와야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핵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 즉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핵력의 정체는 중력도 전자기력도 아니다.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므로 갈고리에 비유될 수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가까이에 있을 때 핵력이라는 이름의 갈고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낸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갈고리보다 길면 갈고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핵력을 갈고리에 비유했던 것이다. 핵과 같이 좁은 영역에서 중성자가 양성자와 함께 들어있으므로 핵에는 핵력이 발동하여 핵양성자들 사이에서 착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핵력을 발동하여 핵을 전체적으로 붙잡아두는 풀의 역할을 한다. 원래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양성자가 핵력의 달변과 애교 덕분에 마음 안 맞는 이웃과도 오순도순 지내고 있는 셈이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있는 헬륨의 핵은 매우 안정적이다. 헬륨의 핵 3개가 탄소핵 하나를 만든다. 4개면 탄소핵, 산소핵, 5개면 네온핵, 6개면 마그네슘핵, 7개가 모이면 규소핵, 8개가 합치면 황해 원자핵 하나를 만든다. 헬륨 핵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성자를 더하거나 안전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의 중성자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수은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3개를 빼면 금 원자의 핵이 된다. 이것이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변화의 본질이다. 우라늄보다 원자 분화가 높은 것들은 대개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합성한 원자핵이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붕괴하는 방사능 원소들이다. 원자 번호가 94인 플루토늄 원자핵은 가장 유독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 물질은 아주 느리게 붕괴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다. 자연 원소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은 원자마다 만들어진 과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주 어디를 보든 존재하는 물질의 99%가 수소와 헬륨이다. 가장 간단한 2가지 원소가 우주에 가장 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헬륨은 사실 지구에서 발견되기 전에 태양에서 먼저 검출되었다. 이 발견의 역사가 그 이름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헬륨이란 이름이 그리스의 태양신 중 하나인 헬리오스에서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원소들은 혹시 수소와 헬륨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간단한 핵에서 복잡한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첨가하면 된다. 이때 방해 요인은 전기적 청력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역시 그 임무는 핵력의 몫이다. 핵력의 발동은 핵자들을 매우 가까이에 접근해야 가능한데 극도로 고온인 상황에서는 핵자들의 근거리 접근이 기대할 수 있다. 온도가 대략 1000만도 이상의 상황에서는 핵자들이 전기력 청력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충돌하기 때문에 이 고온의 조건은 별의 중심부에서 쉽게 구현된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그러므로 태양이 내놓는 복사를 길게는 전파 대역에서부터 짧게는 가시광선 대역을 지나 X선에 이르기까지
족속들이 관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빛은 전부가 태양의 최외곽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태양은 한때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했던 대로 붉게 달궈진 돌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고온의 기체 덩어리인 것이다.